영업이익이 200억대였던 게 409억까지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발라갖고 바로 딱!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 김민국입니다. 지난번 코리아 오토글라스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업계 전문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자동차라든지 업계 상황을 잘 알고 계셔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댓글을 보신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기업은 국내 최대 제지회사인 한솔제지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내지는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개선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숫자로 기업을 분석해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솔제지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늘었는데요. 18년과 19년에 영업이익이 200억대였던 게 올해는 409억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실적 호전을 발표하고 나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게 일반적인 그 현상인데요. 한솔제지도 14,100원 정도였던 주가가 16,500원 수준까지 한 일주일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한 14,500원 정도 수준으로, 보통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경우는 실적이 1분기만 일회성으로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 호전이 정말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은 산업용지 부분입니다. 산업용지라고 하면은 얼핏 좀 이렇게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보통 종이는 크게 인쇄용지하고 산업용지로 나눕니다. 인쇄용지는 단행본, 교과서, 이런 책에 쓰이는, 그러니까 종이에다 글씨를 써서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인 이런 것들을 인쇄용지라고 불리고, 산업용지는 제품을 포장하고 유통하는 데 쓰이는 큰 판지, 박스 이런 것들을 산업용지라고 불립니다. 산업용지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골판지, 여러분들이 보통 택배를 받을 때 주로 바깥에 쓰이는 누리끼리한 큰 박스 이런 것들을 골판지라고 하고요. 백판지, 초코바이 박스, 안에 이렇게 재생용지를 쓴 갱지로 되어 있는, 바깥쪽에는 원래 이제 하얀색인데 하얀색에다 잉크로 바른 건데, 이 백판지는 초코바이 박스뿐만 아니라 화장품 박스, 그리고 제약품이라든지 아니면 우유 같은 것들을 포장한 박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산업용지인데, 한솔제지는 산업용지 백판지 분야에서 우리나라 점유율 40%를 갖고 있는 국내 최대 백판지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인쇄용지의 시장 규모는 점차적으로 정체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0세부터 19세 정도 되는 교과서라든지 단행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는 인구들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를 유튜브로 보시고 있는 것처럼 정보 전달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책의 가치, 종이의 가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산업용지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규모가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제품을 포장을 유통시키는 종이 수요, 판지 수요는 크게 늘었고요. 최근에는 배달 음식의 어떤 증가, 예전에는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중식, 짜장면 이런 정도밖에 없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햄버거 박스 포장인데요. 치킨이라든지 햄버거 이런 제품들 포장하려면 좀 더 고급스러운 백판지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판지를 제일 많이 만드는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한솔제지다 보니까 그 수혜를 크게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솔제지 산업용지 부분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작년에 8.5% 정도이던 영업이익률이 올해는 20.9%로 크게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의 절대 규모도 작년에 95억에서 올해는 261억으로 크게 늘었고요. 물론 매출도 한 10% 정도 증가했지만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한 것들은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이유인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분석하려면 PQC로 분석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P는 제품의 가격, Q는 제품의 어떤 수량, C는 제품의 원가. 일단 산업용지 부분의 C, 즉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중국에서 폐지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던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에 중국은 폐지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2018년 1월부터 꾸준히 폐지 수입량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지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도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수많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 폐지나 이런 것들 들여오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굳이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동인이 없게 됐죠. 그리고 폐지를 수입하게 되면 그냥 폐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종 이물질, 쓰레기, 오염물질 이런 걸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폐지 수입을 중단하고 일부 조금씩 수입하는 것마저 올해 내년에는 거의 수입하지 않는 쪽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폐지 가격이 급락을 한 거죠. 50% 정도 수요를 감당하던 데서 더 이상 폐지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당연한 것던 거고, 그 타격은 우리나라에서도 폐지를 수거해간 업체들이 그대로 입었습니다. 백판지의 원료로 쓰이는 종이 중에서 제품을 직접 닿는 면적 내지는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은 표백 펄프를 쓰는데, 나머지 90% 부분은 좀 더 상급 폐지, 고지를 쓰는데, 이 고지 가격이 17년 후반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까지 쭉 떨어져서 거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비용 절감 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두 번째 이유로 Q적인 측면에서 경쟁자들이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업계 2등하고 3위권인 업체가 깨끗한 나라 그리고 한창재지, 이 회사들이 작년에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장 설비를 셧다운하겠다, 가동 중단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유가 공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공장으로서는 수익성이 안 나라고 생각해서 설비는 폐쇄했는데, 추가 투자는 안 해서 1,000억 원 정도 물량의 감소가 발생했고요. 올해 1월부터는 시장 점유율 10에서 11% 정도를 갖고 있는 신풍재지가 전면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연간 1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던 회사였는데, 자기 공장이 평택 고덕지구에 있었는데 이게 아파트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라고 토지가 수용되면서 전면적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설비를 폐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신풍재지는 한솔재지하고 상당히 제품군들이 겹쳐서 한솔재지가 그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걸쳐서 무려 매출액을 따지면 2,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설비가 전면적으로 폐쇄되다 보니까 한솔재 입장에서 영업을 할 때 얼마든지 좀 단가가 높은 순, 수익성이 높은 순으로 매출처들을 좀 더 선별해서 고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증설을 발표했거든요. 올해 2월 달에 P뿐만 아니라 Q적인 측면에서도 증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한솔재지가 공을 들여서 이 부분 성장하는 분야라고 투자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특수지 중에서도 감열지라는 분야인데요. 좀 친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도 있는데, 감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영수증에 쓰이는 이게 바로 감열지입니다. 이게 사실 인쇄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종이에다가 화학약품으로 염료 같은 걸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을 가하면 그 부분이 색깔이 이렇게 검정색 혹은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인 영수증, 로또 용지, 은행 대기표, 답답한데 얇고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감열지라고요. 택배에 쓰이는 라벨지에도 그런 것들이 쓰입니다. 일반적인 잉크나 내지는 손으로 쓰는 글씨보다도 더 잘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만들고 뒤에는 이제 테이프 같은 거 발라갖고 바로 딱 붙이면 되는, 한솔재지는 2018년 9월에 500억 원 규모의 감열지 생산 설비 투자를 마쳤습니다. 그 이전까지 18.6만 톤이던 생산 설비가 지금은 31.9만 톤 정도로 단기에 늘어난 거죠. 특수지의 어떤 시장 규모는 종이 중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분야인데 연간 4에서 5%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 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 70% 정도 용량을 늘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하는 데 있어서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5년에서 18년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5에서 10% 정도를 특수지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분야였거든요.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배용 라벨지 이런 수요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수지, 감열지에 따른 다양한 용도가 좀 개발이 되면서 이 이익률은 올해는 한 5, 6% 정도로 다시 정상화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성장 동력을 삼았던 것들이 올해 혹은 내년에 가서는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 환경정책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지금이야 중국이 폐지 수입을 금지해서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폐지 가격을 떨어뜨리고 한솔재지 같은 산업용지를 만든 업체들이 높은 이익률을 구가할 수 있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지만,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폐지의 50% 정도를 빨아들였던, 폐지 가격을 급등시켰던 주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다시 폐지 수입을 부활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2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전 세계 쓰레기장도 아니고 이 쓰레기들을 받아들인다는 게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폐지 수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이 있고요. 중국의 재활용 체계의 붕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싼 쓰레기를 수입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중국 내에서
재활용을 이렇게 제대로 해서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만한 동기 요인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로 중국에서 환경 정책을 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두 번째 리스크는 국내 환경 정책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올해 2월 달에 뉴스를 보시면 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뉴스들이 자주 등장했었는데요. 폐기물 수거한 업체들이 폐기물 가격이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더 이상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래서 좀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나서가지고 좀 사정반, 협박반 해가지고 좀 수거를 해가라.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원래 한솔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수입 폐지를 9대1 정도로 섞었었습니다. 근데 수입 폐지가 나름대로 매력적인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이만 하더라도 6가지 정도로 따로 분리를 해서 수거가 잘 돼 있고 오염도도 다 씻어서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종이의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싸기까지 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수입 폐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해가지고 정말 애국심으로 국산 거를 좀 써줘야 되는, 그래서 100%까지 하면 가능한 써보겠다라고 선언한 것들을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심지어 올린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예를 들면 종이를 만드는 업체들한테 환경 부담금을 거둔다든지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잠재적인 한솔제지의 어떤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한솔제지의 높은 부채 비율과 무리한 M&A 가능성입니다. 19년 말 기준 한솔제지의 부채 비율은 177%, 차입금 규모는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요즘 100% 미만의 제조업체도 많은데 이 정도면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1,053억 원인데 그 중에서 이자 비용이 25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의 4분의 1 정도가 이자 비용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니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17, 18, 19년도 유럽 자회사 손상 차손이 500억 원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잡혀 있는데, 감열지 부분에 유럽 쪽에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인수를 했던 회사들인데 원래 시도원가는 711억 원 정도인데 이게 작년 말까지 114억 원 정도, 거의 600억 정도 누적해서 손실을 끼친 입장이다 보니까 우려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작년에 테린 포장에는 골판 접체까지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대략 7천억에서 1조 정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회사가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는 1분기 중에 유럽 자회사를 팔겠다라고 선언하면서 19년 말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실제 매각에 성공하면서 상당 부분의 영업 외 수익이 잡히고, 법인세 또한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손실 부분을 회사를 최종적으로 처분함에 따라서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건 아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제지 주가를 보면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혹시 이 회사가 좀 저평가된 게 이름 때문이 아닐까? 한솔이라는 올드해 보이는 그룹명과 제지라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 같은 이 산업 때문에 회사가 실제 갖고 있는 역량보다도 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열사인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보면 아쉬움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컨센서스 순이익 기준으로 볼 때 둘 다 순이익이 1,000억 정도로 거의 약간 이익 체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솔제지의 시가총액은 3,500억, 대략 올해 예상 이익 기준으로 한 3.5배 정도 기록한 데 비해서 한솔케미칼은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원, PR이 15배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시가총액도 그렇고 거의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솔그룹의 정통성은 한솔제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룹의 3남인 조동길 회장은 IMF의 외자 유치라든지 그룹의 구조 조정을 성공적으로 감당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물려받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주력 자회사가 한솔제지인 셈이죠. 반대로 한솔케미칼은 조동혁 명예회장이 그룹의 장남이긴 하지만 초기에 물려받았던 금융 계열사들의 경영 성과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한솔케미칼 같은 좀 반개 회사 정도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좀 밀려나 있던 측면이 강했는데요. 2015년 한솔제지와 한솔홀딩스가 분리된 이후부터 한솔케미칼 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동혁 명예회장의 딸인 조현주 사장이 회사에 합류하면서부터 해서 이 회사가 반도체용 소재를 만드는 이런 회사였는데, 그 뒤로 디스플레이용 소재, 2차 전지 소재, 테이펙스 같은 외부 자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실제로 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2015년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연 수익률로 볼 때 거의 22% 정도 되는 성장을 보여줬던 건데요. 거기에 걸맞게 주가가 재평가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솔재질은 펄프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든지 내지는 감열지 시장을 확장하는데 그 예상한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오지 않는다든지 인수했던 회사들이 못 해준다든지 이러면서 영업이익의 진폭도 발생하고 순이익 또한 400억대에서 정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대로 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솔재질 또한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역량들, 산업용지에서의 경쟁력, 특수지에서의 성장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솔케미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지는 회사의 성장 역량 이런 것들을 또 벤치마크 해보면은 또 빠르게 자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솔재질 1분기 실적 호전의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봤고요. 주가가 한 5배 정도 높게 평가받고 있는 형제사인 한솔케미칼에서부터 뭔가 좀 배워보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용기를 얻어서 다음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